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재선 국회의원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조국 혁신당이 이번 그 22대 총선에서 아마 총선의 판도를 바뀌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변곡점이 된 것 같다. 맞습니다. 조국 예.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심판론의 성격이 좀 명확해졌다. 총선의 성격이 예. 명확해졌고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비명 행사 공천인가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범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그 어떤 의사가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이 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도 좀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은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승기를 잡은 것 같은 그런 그 분기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적용됐지 않나 보는데 지난번은 대전 중구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때하고 좀 본인이 느끼는 체감 선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검찰 개혁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 선거에 처음 나올 때 경찰에서 조금 더 공직에 있으면서 그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부여된 수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택할 것인지 또 그때 이제 후배들이 경찰 후배들이 국가수사본부장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이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 그런 두 가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입법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사실 제가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의석수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를 검찰개혁으로 내세우고 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하고 검찰개혁 실패가 결국 굉장히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그 검찰개혁 실패 때문에 그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좀 그게 뭐 정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후진국에서도 군인들이 갑자기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검찰총장이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정말 상상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실패의 후과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때 무력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22대 국회를 계속 할 수 있다면 22대는 반드시 좀 검찰개혁을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때 조국혁신당하고 송영길 소나무당 그때는 소나무라는 당 이제 이름 지기 전인데 그 두 정당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선명하게 내세운 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당에 참여를 해서
검찰개혁의 22대 국회에서 좀 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조국 신당이었죠. 조국 신당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저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보다는 전국을 다니면서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구에서는 지역 개발, 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검찰개혁 얘기하기에 참 좋았는데 제가 21대 총선 때는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2대는 제 전국을 다닌 거거든요. 근데 비례는 사실 선거운동 제한이 많아가지고 선거운동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은 만나겠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불신을 넘어서서 뭐 그 분노 그 빨리 좀 어떻게 그 유권자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어떻게 좀 빨리 끌어내려 봐라 이런 물론 이제 제가 조국 혁신당인 걸 알면서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윤석열 정권이 빨리 끝나서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저한테 와서 얘기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패배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 안 하겠죠. 물론 그러긴 한데 그래도 대충 그 바닥 민심이라는 게 좀 체감되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제일 큰 거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예, 물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여당을 지지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컸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겠구나라는 걸 제가 좀 체감했던 것은 국민의힘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그런데 후회한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 어떤 성격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대세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앞서 검찰개혁의 실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랬는데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지금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21대 국회 초반간에 민주당이 줄기차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공수처도 탄생하고 이랬던 건데 뭐가 실패했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검찰개혁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이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가 수사기소 분리, 하나가 공수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걸 말하거든요. 검찰이 공소기관화 되는 것이죠. 지금은 검찰을 수사기관화 돼 있어요. 검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수사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사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소기관이 본연의 역할인데 약간 불가피한 경우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 역할이지 본연의 역할을 수사기관으로 생각하는 데는 여기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까지 전면적으로 행사하면 이거는 엄청난 공룡이 돼버려요. 통제 불능의 공룡이 돼가지고 공룡 권력이 돼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런 거죠. 예. 지금 뭐 1년 내내 검찰발 뉴스가 도배를 하고 검찰 간부들 인사가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관심사가 되고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을 누가 가냐, 차장을 누가 가냐, 이거에 왜 뉴스가 되냐는 거죠. 그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수경사령을 누가 가냐, 보안사령관을 누가 가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중앙지검을 누가 가냐, 또 뭐 반부패 부장을 누가 가냐, 1차장을 누가 하고 4차장을 누가 가냐, 이게 국민들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검찰 권력이 비대화된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예. 검찰도 스스로 자신이 이게 통제 불능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도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 내가 잘못이 없어도 여기에 한번 엮이면 나는 못 빠져나온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검찰이 덮기로 하면 덮어요. 그런데 이거 보내야 되겠다, 꼬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뭐 가차 없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출신도 자살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상이 되고 나면. 지난 적폐청산 한다고 그럴 때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던 그 무슨 검사가 고검 검사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되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큰 죄 지은 거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직무상 뭐 국정원에 가 있다 보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직무상 연관돼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자신의 항변이 먹히지 않고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에 따라서 자신은 거기 그냥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통한다. 그리고 검찰이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미 그 여론을 통해서 그 사실이 그 대중들에게 팩트로 인식이 돼버려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항변하는 건 언론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방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것 등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흘려지게 하면서 등장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줘요. 차라리 내가 주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한동훈도 검언유착으로 자신이 수사받을 때 한동훈 스스로 그런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검찰에 의해서 구속은 되겠지만 자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맨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검사장인데 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이거 구속시켜야겠다 하면 그냥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재벌 수사하고 정치인 수사하고 하면 통쾌하죠. 죄가 있고 없고는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건데 언론은 검찰이 언론의 속성을 아주 뭐 꿰뚫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규정할 것인지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단독 기사 주면서 서로 경쟁하게 특종, 단독 이런 거 경쟁하게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개인은 그 검찰이 표적이 되면 그냥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권력이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그거 말고 당시에 일정 좀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공수처. 예. 네, 공수처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공수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성공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발족에는 성공했지만 공수처가 성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공수처에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권한이 더 세져야 되고 신분이 보장이 더 강화돼야 돼요. 우수 자원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조그만 조직에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서초동의 검사들이 환호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뭐 완전히 밟아도 되는 공수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정도 공수처는 짓밟아도 된다. 없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근데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공수처의 출범은 성공했지만 이제 그렇게 실패했는데 다만 출범의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든지 인력을 늘릴 수도 있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최혜병 그 관련해서 공수처가 제법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출범하고 나면 과거에 헌재도 그랬어요. 헌재가 출범할 때 저거 그 대법원에 눌려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할 거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법원과 대등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관이 이제 어떤 기관이 고유의 어떤 그 자존감을 갖고 성장해 가기 마련이거든요. 공수처가 이제 성장을 앞으로 하긴 할 텐데 그랬고 수사기소 분리는 이게 왜 실패했냐면 실패하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그 기조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적폐청산 하는 데를 검찰이 활용한 거거든요. 그때 검찰 활용했으면 안 됩니다. 적폐청산에 검찰 활용하면 안 되는데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요.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요.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보내지, 양승태 대법원장 감옥에 보내지. 그런 사이에 검찰 특수부가 어마어마하게 세진 겁니다. 더 세졌어요. 검찰 개혁을 전보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면에 나섰었는데 기고만장한 거죠. 그때 이제 검찰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우리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대한민국은 검찰 중심으로 도는 나라다. 검찰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동쪽에 새가 뜨고 서쪽에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연장선상에서 그때부터 정치검찰들 일부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망상을 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의 실패가 그런 비정상적 대통령 탄생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수사기소 분리는 그 두 차례 있었죠. 한 번은 부경공선 방대 이게 뭐의 약자냐면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게 부경공선 방대 6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 이게 1차 수사기소 분리였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경공선 방대를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거의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검찰이 힘을 쓰는 범죄는 부패 경제 범죄거든요. 또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거든요. 요 4개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다 검찰의 직접 수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남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그 영역 또는 직접 수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야만이 이 검찰의 힘을 뺄 수 있거든요.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힘이 센 기관이 된 것을 힘을 빼야만이 이제 검찰 개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부경공선 방대 중에가 과거의 검찰 수사 영역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두 번째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시도를 한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법. 그래서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말하는 겁니다. 박탈이란 표현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근데 뭐 보수 언론과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짰죠. 박탈하면은 보복의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보복. 검찰한테 보복하는 것 같은. 근데 박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박탈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뺏어가는 걸 박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검찰 수사권 원래 검찰 거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환원하는 건데 마치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거를 뺏는 것처럼 이렇게 박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있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여론이 형성된 측면이 있고 검찰은 사실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 있거든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뭐 보수 정당, 보수 언론, 재벌, 검찰 권력 이런 쪽을 어떤 기득권 카르텔로 본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 보수 언론 등에서 전부 다 검찰 그 편에 들어서 그 검수완박이다,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하면서 결국 검수완박을 하지도 못하면서 검수완박이라고 욕만 먹은 상황이 됐죠. 결국 검수완박이 완전 폐지를 못하고 부패 경제 2개를 남겼어요. 부패 경제. 그래서 부패 경제로 남겼으면 사실 그래도 별로 주는 것도 없지만 이거만 해도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검찰에 직접 서로 남긴 것을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되면서 시행령으로 장난질을 쳐가지고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회에서 법으로 제안해 놓은 거를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해야만이 검찰개혁 의미가 있는데 검찰개혁을 그 하기 전 상황과 다를 바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무제한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이 이전보다 권력이 약해졌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검찰 권한이 약화되고 분산되고 약화돼야 그때 검찰개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검찰개혁의 의미라는 그거니까. 근데 지금도 검찰 권력은 뭐 무소불위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검찰개혁이 완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3법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죠. 완전히 폐지하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기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소청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이게 하나의 법이고 그러면 검찰이 맡았던 직접 수사는 누가 담당할 거냐 이거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하게 한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그 법이 이제 두 번째 법인 거죠. 세 번째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 직접 수행을 그쪽으로 이관하면 그러면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대폭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검찰개혁 3법이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조국혁신당은 이제 당론으로 발의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뭐 발의해봐야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 국회 통과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이 거기도 이제 요 TF 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TF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조국혁신당 의견과 차이가 없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를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국회 통과는 아무 문제가 없죠. 남은 건 이제 거부권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은데 문제는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즉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딴 것보다 이건 좀 더 하겠네요. 본인들도 무시무시한 검찰 싫어할 거니까. 국민의힘이 뭐 정권을 뺏기면 본인들이 또 검찰 밥이 돼야 되는데 또 지금까지 당해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뭐 지금은 일단 그 해구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검찰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사냥감이 된 경험이 있거나 될 가능성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차제에 바꾸자 이렇게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결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무기명이죠. 네. 누가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뭐 10개 했습니까? 14개. 14개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번에 22대 국회 다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의결이 국힘에서 만만치 않겠어요?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4개 법안 중에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추경호 국회 원내대표가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그 상당수 그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통과될. 예, 8명인데 물론 이제 일부 법안은 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쪽에 설 수도 있어요. 세석. 네. 그럴 경우에 이제 189에서 11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법안 내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컨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게 지금 제일 핫 이슈인데, 최혜병 특검법은 전 재의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네. 그거는 이제 보수의 가치, 해병대하고 싸우는 보수 정당이 어딨냐. 이게 최혜병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자는 것을 보수 정당이 그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거부했을 때 국민들 여론이 국민의힘에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이후 전국 주도권을 계속 민주당한테 뺏기게 되는 이런 그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후 불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그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찬성해서 빨리 타고 가는 게 향후 전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제 한동훈 특검법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잖아요. 네. 나온다고 하고,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데서 그 차별화를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그 최혜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미 뭐 전화 통화하는 게 다 드러나고 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돌파를 하는 그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가 된다면 그런 걸로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자기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뭐 이제 어떤 그 취지로만, 제안 취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뭐 검찰권을 마구 행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한동훈 또는 윤석열 이런 분들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도무지 거짓말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한동훈 케이스만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이제 고발 사주권. 예. 이전에 그 21대 총선 직전에 그 이른바 손준성이라고 예.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이제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 사주를 손준성 검사에게 사주한 사람은 누굴까? 그게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한동훈 그 당시 검사는 그 고발 사주가 있기 전날 손준성 검사에게 60장의 뭐 카톡 사진을 보냈다. 그 카톡 사진이 60장을 보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이제 고발 사주의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둘이 무슨 60장 보낼 뭐 그럴 사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라고 윤 대통령 그 징계 소송에서 고의로 패소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그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국가를 대신하는 법무부에서 소송 수행을 하면서 고의로 패소한 거죠. 이런 문제. 자녀들 입시 비리 문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 공정의 문제인데, 그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으면 부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장관이 그 법무장관 할 때 국회 와서 체포동의안 설명하고 할 때 역대 법무장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아주 좀 세세한 그 피의 사실을 공표를 했어요. 그런 문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이 정말 알량한 법 지식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농락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행령 가지고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입법을 이렇게 부경공선 방대를 부경으로 줄였으니 그에 맞게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라, 이렇게 입법을 해놨어요. 이거를 시행령으로 장난질을 쳐가지고 확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을 지멋대로 우롱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큰 잘못이다. 이런 것들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은 동의합니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어느 시기에 통과시킬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건 수차례 그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